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5대 무기 도입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해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단된 사업 중에서는 경항공모함이랑 합동화력함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중에서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경항공모함 사업을 중단하고 무인전력 지휘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경항공모함, 항공모함 자체가 해군의 꿈이라고 하던데 이 해군의 핵심적인 전력 중에 하나인 이 항공모함을 무인전력 지휘함으로 대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그 이제 경항공모함 사업은 사실 이제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네. 엄밀히 얘기하면 2022년도에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때 심폐소생. 네. 생생하게 가는데 22년도 보통 인수위가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수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보고를 하러 갔는데 네. 보고를 했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해군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카이가 야 이거 그래도 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했던 게 뭐였냐면 2019년 마덱스 때 보면 HD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경항공모함 모델 그 모형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F-35B단 걸로. 네. 아 그때 되게 네, 핫했죠. 네. 핫했어요. 그러고 나서 23년도 마덱스 때 갑자기 이제 KF-21을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 22년 말에 심폐소생기가 떼버렸거든요. 네. 근데 카이나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KF-21을 항모에 적용하는 걸 두 회사가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N형. 근데 어차피 KF-21N형이라는 게 네이비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23년도 마덱스 때 그걸 보여준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그때도 핫 이슈가 됐는데 아우, 날개가 접혔어요. 너무 신기해갖고 근데 우리 죽은 자식 땡땡만지가 돼버린 상황이었고 전기 충격을 줬는데 안 됐구나. 전혀. 네. 이런. 그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 이상한데 육군 예비역 분들은 핵잠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공모함은 왜 하냐고 그러고 그래요? 해군 예비역 분들은 오히려 핵잠보다는 항공모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그 배경에 그러니까 해군 예비역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다에 작전 중인 구축함이나 뭐 호위함 이렇게 부르면 공군의 전투기가 그때그때 날아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날씨 안 좋고 그럼 못 떠요. 못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아유 정말 해군은 있어야 된다.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 우리 배를 지킬. 네.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공중 엄호를 해줄 전력이 필요하다. 항공모함 필요성을 그렇게 얘기를 항공모함이 하거든요. 있고 없고가 이 해군의 뭔가 아 차이가 크죠. 어. 그러니까 항공 전력이 엄호를 안 해주면 수상 전투함은 만약에 다른 항공 전력 저거부터 공중에서 위협을 받으면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군 현역이나 예비역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주류인 육군은 그게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동화력함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과연 이렇게 한 배에 몽땅.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때려 박아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네. 생존성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것도 안 됐고. 그런 그래도 이 상황이죠. 항공모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의 꿈이고 해군의 이 핵심 전력이라면 지금 이렇게 사망 선고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면 백지화가 됐다고 해서 해군이 정말로 항공모함을 포기할까? 언젠가는 또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연 포기가 될까요? 해군이 항공모함을 꿈꾼 건 한 세대가 넘어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뭐 이런 사업 취소는 항상 겪은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좌절하고 좌절하지 뭐 않아요?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중 하나예요. 얼마가 들어갔어요? 2조 7천억 정도인데 이거는 장담하지만 배값이에요. 백값이에요. 여기 전투기 올려봐요. F-35B 올려야 되는데 네네. 곱하기 2 될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다른 기타 비용까지 하면 진짜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F-21N 있잖아요. 네,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F-35B형을 들여오겠다 말겠다 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경항공모함을 도입하면 F-35B밖에 안 돼요. 네. 뭐 지금 해리어를 태울 수는 없으니까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 근데
약간 키운 거 한 7만 톤급 정도 되면 KF-21N을 태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19년과 23년에 차이가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KF-21N도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KF-21N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품에 안은 자식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아. F-35B는 그냥 들여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거기 우리 나사 하나 줄 수 있나? 뭐 창정비도 제대로 못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감론을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2년 1월에 카이 입사한 다음에 상반기 때 그 해군에 네. 항공모함 TF 팀이랑 어울려서 뭐 술 한잔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힘들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이제 과거에 서독 해군을 보면 해군 항공대 그때 토네이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냐. 지상에서 발진하는 그러니까 지역 함대나 기동 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기 세력을 갖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나우까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사업이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그럼 그렇게 하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해군이 원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충족해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다 물 건너갔죠 이제. 이번에는 이 경항공모함을 어쨌든 사업은 일단은 중단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대신에 이제 무인전력 지휘함을 채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인전력 지휘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걸로 대체됐을 때 효용성 측면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다목적 무인전력 지휘함도 이 사업도 과연 갈 수 있을지 좀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뭐 항공모함 비슷하거나 아니면 강수상점에서 이거 뭐 띄우고 하는 걸 지금 이제 테스트도 하고 있고 뭐 우리도 독도함에서 한번 네. 했고.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상에서 띄우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네. 해군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글쎄 저는 좀 이것도 좀 향후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몇만 톤급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럼 이것도 사실 조단위 사업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또 이제 항모 얘기 나오지. 네. 좀 더 보태서 항모 사면 그러니까 되잖아. 약간 이제 이건 제 아주 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아주 개인적인 도돌이 생각인데 일종의 향후 항모를 하기 위한 중간 다리를 빌드업. 집어넣은 거 아닌가. 아. 무인전력 지휘함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야, 특히 약간- 장점이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아. 왜냐면 지금 미국도 몇천 톤급 무인함을 만드는 게 지금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지금 10,000톤이 넘는 무인기를 띄울 수 있는 지휘함. 네. 그럼 이거를 사람을 얼마나 태울 거냐? 완전 무인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젠다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무인기 자체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배에 태우면 어떤 장단점이냐.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이거를 해군 함대의 방공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격적인 제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무인 전투기들이 네. 이제 유인 전투기 상대방의 유인 전투기와 전투를 벌일 수 있느냐. 사실 급이 그렇죠. 다르죠. 아, 그렇죠. 예, 네.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라고 하니까 일본의 이즈모급 정도를 잠깐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실 뭐 유무인 복합이 대세고 그다음에 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무인 전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막 본격화되면 사실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타이틀은 다목적 무인 전력 지휘함으로 하고 결국에는 대형 상륙함, 그러니까 차기 대형 상륙함 성격이 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헬기와 무인기를 동시 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다만 이제 급은 F-35B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러니까 한 2, 3만 톤급을 좀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죠. 야, 그럴 바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냥 중형 가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상황이다. 네. 만약에 항모를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네. 진행했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돈 들어가요. 이거를 뭐 경항모로 가든 중형항모로 가든 돈 들어가고 여기에 탑재될 항공기를 F-35B로 들여오건 KF-21을 개발해 배치하건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깨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냥 국산화가 낫죠. 그리고 국내 기술로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이 탑재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한 세기에 한 번 올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돈을 더 들이고 실패를 더 하더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항공모함에 F-35B 태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중형항공모함에 KF-21을 탑재해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의 차이는 사실 돈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중형 항모의 KF-21N이죠. 네. 도전할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네요, 네.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저도 항공모함 보유를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욕도 바켓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래요? 바켓스. 그 항공모함도 조만간 이 무인 전투에 인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유인기가 담당을 하지만 향후에는 무인기가 담당할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필요로 하죠.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해군이 과연 청사진이 뭐냐? 우리 해군이 꿈꾸는 2030년 이후 혹은 2040년대 그 청사진이 뭐냐? 우선은 그거를 좀 먼저 그렇죠.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싸우겠습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밀덕분들이나 우리 뭐 일반 시민분들이 아 그럼 해군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을 해군이 먼저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군과 관련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관련된 영화가 하나 제대로 나오면 사람들이 오 저거 전에 필요하구나 멋있다. 했다가 망한 게 유령이었나요? 그게? 유령 그래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저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요? 전 그걸 띄엄띄엄 봐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것만큼의 뭔가 해군 영화가 아니, 그러니까 사실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들 아, 제대로 뭐 크림슨 나오면. 타이드라든가 뭐 여러 붉은 가지 시월, 네. 붉은 시월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뭐 유보트도 굉장히 네. 유명하고 어허.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쓸 그렇죠. 것인가의 네,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미래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경항공모함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이 백지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미사일이 대량 탑재되면 생존성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큰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합동화력함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왜냐면은 합동화력함 이게 지금 비용이 얘도 거의 2조 2천억이 넘는데 뭐 세 척 한다 그래도 그러면 척당 예를 들어 계산하면 한 7, 8천억 될 7, 8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걸렸던 것 같아요. 7, 8천억을 못 해요 지금 이것도. 그 배를 그럼 대충 만들었는 얘기인데 그러면 생존성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장 채워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네. 여기다 얼마나 채워놓길래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종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순항미사일 뭐 이런 걸 다 꾸역꾸역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무 5 같은 것도 하나 집어넣고. 아니 근데 굳이 이거를 배에 실어서 네. 만약에 막말로 잠수함이나 다른 대한미사일에 피격되면 그냥 꽤 많은 금액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데 한 대만 격추돼도 이게 네, 피격되면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걸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이게 그런 터지면 게 있구나. 다른 배는 이렇게 맞으면 막 연기 나고 불 나고 막 네.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미사일이잖아. 대형 폭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당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는 네. 정말로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주변 함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좀 잘 방어하고 좀 지킬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면은 그럼 배 만든 돈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럼 더 옆에 비용이 또 많아진다. 이지스함들도 같이 다녀야 되고 네. 호위함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녀야 되고. 미 해군도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려다가 아스널십, 네. 그만뒀잖아요. 네. 다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합동화력함 대신에 네. 지역함대, 1함대, 2함대, 3함대, 기함이 그 광개토 대항 네. 그 급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체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돈으로 그거 할 바에는 네. 차라리 그런 지역함대 기함을 바꿔주는 게 낫지. 네. 예를 들어서 KDX를 좀 더 뽑아서 네. 뭐 4척, 뭐 6척 뽑아서 이 돈 플러스 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같이 묻어서 더블로. 네. 네. 그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합동화력하면 반대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가님도 합동화력함은 저는 중립 의견이었었고요.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이게 피격이 됐을 때 어떻게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조당 그러네. 1조씩 들어가고 대한민국 해군이 지금 만들어야 될 배들이 많아요. 네. 광개토 대항함도 교체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09급 초기형도 지금 바꿔야 될 때가 네. 지금 오고 있거든요. 거의 한 세대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된 다음에 임무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합동화력함이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순서상으로는 후순이다. 네, 그렇죠. 이거를 먼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굳이 위험 부담이 큰 네. 이 미사일 운반함을 네.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투함에 좀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도 그 대신에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대수를 늘려서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보는지 이게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까요? 사실 그게 정답이죠. 정답이다. 그리고 우리 해군 이제 차기 호위함 이게 배치원 그죠. 보시면 얘도 미사일을 꽤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함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8발 달리고 그다음에 함대지 미사일도 8발 달리고 배에 무장 늘리는 거는 우리 해군도 사실 전 세계에서 뒤지지 않을 만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포켓 전함을 꽤 만들었죠. 네, 우리도. 그러니까 네. 이제 오히려 좀 너무 과무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무장 때문에 사실 손해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 자체는 지금 사실 뭐 전 세계 지금 미 해군도 마찬가지고 대함 미사일을 보통 이제 16발을 기본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배를 크게 만들어서 확장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작전하려면 네. 안에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개개인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같은 거에 보면은 우리 해군 함정들 보면 병들 공간 보면 보통 침대가 3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선진국 해군일수록 2칸이 더 많아요. 그만큼 개인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 이번에 실패하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해 공간 주셨지만 없고, 네. 지역 함대 기함을 이제 진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KDDX에서 그냥 묻어갈 거냐 네. 아니면 또 다른 배를 만들 거냐 이제는 요 고민은 사실 하긴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고민을 해군이 좀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탑재될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가 수직 발사관을 자체 개발했잖아요. 네. KVLS-1, KVLS-2.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주로 합동 화력함의 임무를 보면 지상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대지라고 분류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해성 대함 미사일을 지상 목표용으로 만든 해룡. 해룡. 네. 해룡. 해룡이 하나 있고 이건 좀 사정거리가 해성처럼 네. 한 250, 300 정도 되는 미사일. 그리고 좀 더 사정거리가 긴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 이 두 종류가 있어서 우리는 대함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필요는 없어요. 북한 상대로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이고 함대지 미사일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늘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북한 해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한 2015년 정도에 그 유도탄 고속함 있죠 지금 네네. 해군에 그걸 한번 타고 바다 나가서 이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우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뭐 북한 해군 네. 네. 우리 해군이 어느 정도 몰랐어요? 우리 해군이 어느 정도냐면 북한 해군 배가 나오는 시점부터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성 락온을 걸어버려요. 얘가 뻘짓을 하면 네. 단추만으로 바로 가서 네. 맞아요. 우와. 그 정도로 우리 해군이 사실 그 대함 작전에 있어서는 북한 해군을 사실 상대적으로 압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은 또 이렇게 해군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 가진 수직 발사대가 몇 개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총수로 구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네, 되게 맞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해군하고 중국 해군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셀 수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네. 그 총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은 해군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배에는 어찌됐든 수직 발사대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군의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경항공모함과 합동 화력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확실한 전략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